배웠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뭐 배웠었나요? 그 뭐지? 이집트가요. 이집트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꺾이기 시작하고요. 네. 꺾이고 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아시리아랑 바빌로니아가 그것까지 나왔다고 일단 그걸 했는데 네. 일단 이게 하고 나서 그 무정부 시대 그게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무정부 시대 그때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 바빌로니아랑 그 아시리아 같은 이 메소포타미 아닌데. 맞아요. 메소포타미아 맞는데요. 그쪽은 지난 시간이었고. 네, 지난 시간에 스메르 문명인가? 네, 수메르 문명 지대가 이제 계속 내려왔는데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죠. 그쵸? 네. 그게 무너지고 나서 도시국가 형태로 갔을 때 우르가 중심 도시가 됐었죠. 그쵸? 근데 그 무슨 이상한 그 도둑 같은 예, 쪽에 맞아요. 의해 예, 거기가 우르가 털리면서 이제 무정부 상태로 200년이 흐르게 됐었죠. 그쵸?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평정하는 이제 왕국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왕국? 그게 바빌로니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바빌로니아. 근데 나중에 또 바빌로니아가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쵸? 네. 그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구예요, 서연아? 가장 유명한 왕. 네, 가장 유명한 왕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왕 한 명밖에 안 했어요. 있나요? 네, 네. 예전에 배운 왕들이랑 막 섞여갖고. 네, 함씨예요, 함씨. 아, 네, 함무라비 왕이었죠. 그쵸? 함무라비. 함무라비 국전이 가장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 법전도 이제 나옵니다. 자, 함무라비는 자신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했나요, 재현아? 그 뭐였더라? 그 미음으로 시작하던 그 신이 있었는데. 네, 마르두크. 마르두크 그 신에게 또 아들이라고는 안 했고요. 그 네. 신의 그 권리를 받은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랑 권리가, 네, 그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그 나라 다스리는 거. 그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뭘 하든지 그 이건 신의 뜻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그 왕권 신수서를 주장했는데 그 왕권 선생님 그때 그 뭐지? 제가 네,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네. 왕권 신수할 때 네. 숫자가 줄수래. 줄 숫자. 네, 그래요. 네, 맞네요. 줄 숫자네요. 그래서 신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거 할 때 너희는 거기에 토 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 게 이제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은 제한이나 견제를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함무라비가 주장한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들은 이 사상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합치될까요, 안 합치될까요? 합치가 안 됐는데 나중에 왕들이 그 네, 하나님의 권리를 받았다면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도를 하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왕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왕권이 어떤 전제나 제한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사사시대 때는 이제 왕권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왕은 그렇게 되면 맘대로 그쵸? 너희들을 학대하고 그쵸?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맘대로 행해서. 그러기 때문에 왕권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건 함무라비는 왜 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수많은 이 쪼개져 있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다른 내용들, 반발들, 분쟁들이 일어났겠죠. 그쵸? 함무라비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왕의 권리다. 네가 참견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한 사상이 왕권 신수설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왕권을 그렇게 해서 확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함무라비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왕권이 그렇게 확립이 되고 나서 그 저 위에 북한처럼 그 왕권을 그 악하게 사용하면은 어떨까요? 백성들이 안 따라주죠. 네,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그리고 나라도 발전을 못 하겠죠. 그쵸? 근데 혼란기에 이런 강력한 왕권을 손에 넣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네, 오히려 혼란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혼란기에는 이렇게 강력한 왕권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함무라비가 그 일을 또 나름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상인들이 이자를 연 20% 이상 받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 10,000원을 빌리면 다음날에 또 이자가 많은데. 맞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000원을 빌려도 내년에 12,000원만 갚으면 되게끔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재현이 왜요? 근데 그 네. 뭐지? 그 만약에 10,000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더 10,000원 더 붙으면 그 네. 이자 100%인가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렸는데 다음날 10,000원이다. 그럼 이자율 100%인데 근데 이거는 연이율이 아니라 뭐예요? 일이율이죠.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거를 연이율로 계산하면은 100%가 아니라 뭐 몇백만 퍼센트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살인적인 이율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자 네. 10%도 근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자 10%가 연이율로 10%인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몇백만 프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을 노예 삼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이래 그냥 준다 저래 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빌려다 쓰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연 20%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 돈 빌려주는 업자들 빌려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 20% 이상은 받지 마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막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법정 이율이 우리나라도 거의 한 연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누군가 요구를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을 갚아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정에다 가서 아, 이거 못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 이상 되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아,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이죠. 그쵸? 네, 상업에서 금융에 대한 부분에 제한을 가하는 법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든지 사실 제약이 가해지면은 좀
그 산업이 축소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이런 제한만 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속도로를 건설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상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물건과 화폐나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오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 막 절벽이에요. 그래서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이래요. 그러면은 교류가 있기 어렵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선 상업이 발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그 오늘날에는 이게 고대 시대는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산을 밑에를 이만큼 뚫어가지고 고속도로 내버리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면은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아가 아니라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교류가 안 됐던 지역까지 한 시장권으로 묶이니까 상업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더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 네. 당시에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속도로는 오늘날의 그런 고속도로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로를 닦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이렇게 그 뭐 자갈이나 흙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나름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고 넓게 만드는 도로를 의미를 합니다.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매끈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물자들,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닦아놓은 길을 의미를 하는데 그 길을 왕국 전역이 연결되도록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고대 시대 때 특히 잘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아 로마나.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일단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부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가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수도 로마까지 갈 수 있게끔 길부터 놓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인프라들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일에도 이 함무라비가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국가 체계에서 맨날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의 왕국 전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이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돼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도시랑 C라고 하는 도시랑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상업이 안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렇게 왕국을 통일하고 나서 다 연결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네, 교류가 일어나면서 상업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왕국을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편 체계를 만든 왕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은 무언가 교류와 교역이 있으려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이 길을 놓으면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편 시스템이 있으면은 어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미비되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품을 막 마련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옛날에는 느리니까 가려면 한 며칠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며칠, 뭐 길게는 뭐 몇 주일 걸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에 딱 가보니까 거기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 가면 안 돼. 네, 그쵸.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백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편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가려고 하는데 현지에 있는 그런 자기 사람한테 편지가 날라온 겁니다. 이 주변에 그 이렇게
전염병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발을 안 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네. 근데 그 네, 뭐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우편을 전하는 또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우편 전하는 사람도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 편지를 그 마을까지 가서 네.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마을까지 가다가 네. 어쨌든 전염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 논리라면은, 야, 병원에 가면은, 그 뭐냐,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럼 전염병이 다 옮겠네요. 어, 그러면 병원에 안 가야겠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도시 간에 이동하는 것들이 완전히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이미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가 더 이동한다고 해서 뭐 전염병의 속도가 더 커진다거나 뭐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 그 현지에서 뭐 이렇게 잘 팔릴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우편 체계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왕 갈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물품을 같이 실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물건을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편 체계가 되면 우리 어때요? 집에 있는데 우체부가 물건을 갖다 주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가는 사람한테 이 물건 일부를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 어때요? 이 사람이 갔다가 해당 지역에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상업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체계를 만든 왕이 바로 함무라비인데, 네, 지금까지 그 확인되는 그런 그 기록 중에 이런 식의 우편 체계를 만든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고대 세계에서. 예, 그래서 이 우편국이죠. 우편국의 주요 업무는 네, 함무라비한테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왕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목적이 뭘까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우편 체계를 통해서 궁정으로 쭉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궁정에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대비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러려고 만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한테 갈 때 우리 고 왕궁에서 옆에 있는 고 우리 사촌 집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좀 우리 편지도 전해주시고 또 물품도 좀 전해주시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이제 왕이 어디 가서 시차례가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상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어디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 B라는 사람 있는데 예, 그 사람한테 이 편지 좀 전해주시고 이 물건도 좀 전해주시고 이렇게 겸사겸사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상인들이 왕국 전역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우편 체계망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시국가 하나하나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의 시장권,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일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조금 감이 잡히나요? 도로가 건설되고 우편 체계가 깔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들이 하나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들이 그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수로가 있는데요. 관계수로가 뭐냐면은 저수지에서 끌어오는 물길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기존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도시국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쓰는
번 있었던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B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랜 전란으로 황폐화가 돼서 여기서 끌어오는 물길이 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함무라비가 시찰을 하면서 이런 데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는 물길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아니면 굳이 그냥 저수지에서 그냥 거기서 또 직통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물론 그래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이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저수지에서 이만큼 끌어오면은 어렵잖아요. 그쵸? 네. 이 마을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짧아요. 짧고 훨씬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관계 수로를 정비를 해서 그 수자원이 이렇게 고르게 배포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란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그리고 소실됐던 농경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새롭게 막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농부들은 그렇게 새롭게 농경지로 조성되는 땅들이 생기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겠죠.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풍족한 물자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물자가 많게 되니까 상인들은 어떨까요? 또 그거를 또 여기저기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또 이익을 내볼까가 되는 것이고 그쵸? 네. 그렇게 또 배분이 더 넓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물자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더 풍족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2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조금 이제 좀 살기 좋아지는 실제 생활 면에서 살기 좋아지는 기본 어떤 그 조건들이 이렇게 건설이 됐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건설, 우편 체계, 관계수로 정비, 이거 운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 세 개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근데 실제 삶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행정사법 체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현이가 가다가 누군가한테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았어요. 네. 그럼 재현이 어떻게 해요, 대번에? 바로 신고하죠. 어디에 신고해요? 경찰이요. 경찰에 신고하죠. 그쵸?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고대 바빌로니아 같은 도시 국가에 경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국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 거기에 누가 법을 어기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기면 너 어겼구나 가자 하면서 수갑 채워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군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 폭력배나 깡패가 와가지고 막 행패 부려도 지금은 112 하면 되지만 이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네, 행정 사법 체계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죠. 근데 현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해결해 보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싸움으로 번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잘못을 해도 그렇게 처벌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말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이 될까요? 몸싸움. 네, 몸싸움이나 칼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요? 네. 네. 애초에 말싸움이 아니라 무슨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은 칼싸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싸움. 네, 대화가 아니라 그냥 싸워서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잘 봅시다.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그쵸?
네. 돌아와서 이제 그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죠. 그쵸? 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다가 험한 일 당했습니다. 저 사람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사처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어때요? 국가가 바로 해줘요. 네,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법원에다가 말로써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할례 할 때 바로 다 죽였어요. 네, 그쵸.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누이를 창기와 같이 대우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넘어가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이게 당대 실제 생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말이 통해요? 말이 대화를 하자 이런 게 없군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해요. 그냥 힘으로 다 해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기 되게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재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한 대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현이? 그냥 오, 이쪽 뺨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근데 반대로 재현이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옆에 지나가던 애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한 대 팍 때립니다. 그게 습관처럼 돼요. 그래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맞지. 없는 거죠. 이거는 물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 사회가 이런 뭐 행정 사법 체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싸움과 복수의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수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칼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내가 설령 어려운 일을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거를 복수라고 칩시다. 여기서 복수를 행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면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회가 이 고대 그 바빌로니아 그 사회의 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 무정부 시대죠, 그렇죠? 무정부 그 도시국가 체계에서 더 심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요게 아무리 그 왕국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부분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 보편체계, 관계수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좀 됐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그대로 존재했던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종교로 넘어가 볼게요. 수메르 문명의 종교 체계와 의식을 대부분 계승하고 차용한 게 바빌로니아입니다. 자, 근데 수메르 종교 체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네. 자,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뭐예요? 그 점치는 거요. 맞아요. 성술! 점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도 점치는 게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밑에 볼게요. 자, 그들은 신과 여신의 이름을 따라 별의 이름을 짓고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던 거죠. 그쵸? 그리고 로마 그 제국에서도 그대로 가죠. 그쵸? 네. 별의 움직임을 근거로 앞날을 예언하는 수메르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예,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하는 거여서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뭘까요? 국가의 일이에요, 국가의 일. 아, 전쟁이. 네, 여기 쳐들어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현대는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고 자료를 통해서 나라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죠. 그쵸? 근데 네. 이때는 어때요? 국무총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부릅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뭐 하느냐? 점을 치는데 어떻게 점을 치느냐? 동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의 생김새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 그게 네, 그러면 내장이 좋으면 만약에 이긴다고 치면 네, 그냥 혈기 좋고 좋은 그 염소 한 마리 주면 그냥 이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의 일을 항상 꾸준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갈랐는데 간의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의미하는 것 같다. 왕이시여 가서 저 지역을 취하소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간의 모양이 좀 보니까 불길해요. 왕이시여 이번 어, 내 네, 모양이 불길합니다. 네, 근데 불길합니다. 그 사람들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점쟁이들 보면 뭐지? 네, 무슨 네, 돌이나 발톱 같은 동물 발톱 같은 걸로 탁 던져가지고 네.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로 막 던지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식의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같은 그리스 문학에 보면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저기 출정하기 전에 동물 배를 가르고 내장 생김새를 보고 점쳐요. 그래서 우리 출정합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그 문화가 알고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바빌로니아 문화가 그대로 건너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악마가 모든 지역에 지배하고 사람 안에 들어가 그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특별한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동양에도 부적 같은 거 있죠. 그쵸?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악마를 쫓아내는 부적, 예, 이런 것들 몸에 간수하고 다니고, 예,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수메르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요. 자, 그런데 종교의 그 신들의 이름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보니까 수메르 문명이 믿었던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타르가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자기가 믿는 여신하고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죠.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하고. 그래서 이슈타르가 이난나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슈타르, 이난나, 그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게 누구냐면은 그 미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약간 성격이 바뀌면서 이슈타르는 전쟁도 주관하는데 그 주관하는 애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마르스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그 말세에 해당하는 애가 이름이 있었는데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화하면서 바뀝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이 있는데 이런 그 바빌로니아의 신들, 그 다음에 뭐 그리스의 신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으면은 이 신이 이 신이었구나라고 해서 그 둘을 동일시해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병합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했던 작업들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권 안에서 다양한 이제 그 신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빌로니아가 싹 통일하고 보니까
요거하고 비슷한데 원래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싹 하나를 이제 통합시키는 다신교적인 그런 상태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함무라비가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점성술 이런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동물의 배를 가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새로 또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적도 사용하게 되는 모습들 보여준다는 거고 요즘 중요한 사람들 부적 많이 붙이더라고. 네, 맞아요. 요즘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붙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식당 가보면은 뭐 이런 거 매달려 있잖아요. 그 말린 그 북어 막 그 입구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렇거든요. 아,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부적의 하나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실제로 노란 종이에다가 막 빨간색 글씨로 막 써가지고 그거 막 40만 원씩 한다는. 네, 맞아요. 뭐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멀리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 환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적이 없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닥치면 어떠나 그리고 뭐 그 복이 떠나면 어쩌나 이러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데 이 기독교는 거기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문화가 결국 그리스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그게 또 어디로 그대로 넘어가요? 로마로 또 그대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교 사회라고 하는 전형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서 만들어진 게 그대로 서구 문명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